새벽 5시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에 희미한 안개가 깔렸다. 박순자는 삐걱거리는 마루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78배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낡은 부엌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궁이 옆에 쌓아둔 장작에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여보, 또 벌써 일어났어요? 김재식이 방문을 열며 물었다. 80을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다. 평생 땡볕 아래서 일한 세월의 흔적이었다.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오늘도 밭에 나가야지. 배추가 제법 자랐더라고. 김장철 되기 전에 손 좀 봐야 해요. 순자가 대답했다. 부부는 50년 넘게 이 농가를 지켜왔다.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번듯했던 기와집은 이제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 지붕엔 파란 비닐을 덮어 놓았고 담장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녹슨 경운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우물가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저 나무는 큰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심은 것이었다. 이제는 집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 있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감이 달려 있었지만 따줄 사람이 없어 그대로 떨어지고 있었다. 밥 다 됐어요. 어서 와서 먹어요. 재식이 식탁에 앉자 순자는 뜨거운 밥을 퍼주었다. 반찬은 간단했다. 직접 담근 김치, 장아찌, 계란 프라이. 하지만 부부에겐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수한테 연락 왔어요? 재식이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달에 전화 한 번 왔지. 바쁘다고 하더라고. 진수는? 걔도 마찬가지야. 사업이 힘들다나 뭐라나. 아침밥을 먹고 밭으로 나가는 길. 순자는 문득 큰아들 민수 생각이 났다.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이라던가. 작년 추석에 왔을 때 민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어머니, 이런 폐가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그냥 팔아버리고 도시 아파트로 오세요. 제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폐가, 평생을 바친 집을 아들은 그렇게 불렀다. 순자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둘째 진수도 다르지 않았다. 부산에서 무슨 수입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겨우였다. 그나마 올 때마다 하는 말은 똑같았다. 아버지, 이 땅 팔면 꽤 될 거예요. 요즘 귀농 열풍이라 시골 땅 찾는 사람 많다고 하던데. 막내 현주는 미국으로 시집가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가끔 영상 통화를 하면 손자들 자랑뿐이었다. 부모 안부는 형식적이었다.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더니 맞는 말이야. 재식이 호미를 들며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배추밭에 도착한 부부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배추는 탐스럽게 자라 있었다. 순자는 배추 사이사이 잡초를 뽑으며 생각에 잠겼다. 자식들을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던가.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을 일구고 소 키우고 닭 키우며 학비를 댔다. 비 오는 날엔 비닐하우스에서 일했고 눈 오는 날엔 김치를 담가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다. 자식들이 출세하면
모든 게 보람이 될 거라 믿었으니까. 민수가 대학 합격했을 때, 진수가 취직했을 때, 현주가 유학 갔을 때, 그때마다 부부는 기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자야, 좀 쉬엄쉬엄 해. 무릎 아프다고 했잖아. 재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순자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손등엔 검버섯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었다. 평생 흙을 만진 농부의 손이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젊었을 땐 하루에 논 2마지기도 혼자 했는데.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는 찌릿찌릿 아프고 무릎은 시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일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해가 중천에 떴다. 부부는 밭귀퉁이 그늘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재식이 준비해 온 것이었다. 시원한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순자야, 우리 지하 창고 얘기 언제 할까? 재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진짜로 우리를 생각하는지, 돈만 바라보는지 좀 더 지켜봐야지. 그래도 우리 나이가 나이인데. 알아요. 하지만 저 밑에 있는 게 밝혀지면 애들이 서로 싸울 게 뻔해요. 지금도 가끔 전화하면 서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다. 텔레비전에선 도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저런 데서 살면 좋겠지? 재식이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가 좋아요. 우리 아이들 뛰어놀던 마당이 있고 당신이랑 처음 살림 차린 방이 있잖아요. 저감나무 밑에서 민수 첫돌잔치도 했고 진수 결혼식도 했잖아요. 그래도 애들은 여기가 부끄럽다는데. 부끄러운 건 집이 아니라 애들 마음이지.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그 집 정리 좀 하세요. 요즘 시골 땅값도 오른다는데 팔면 노후자금 될 거예요. 저희가 다 모실 순 없지만 그 돈이면 요양원이라도 좋은데 가실 수 있잖아요. 민수야, 이 집은 못 팔아. 내 아버지랑 평생 살던 곳인데.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세요. 그런 낡은 집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비세고 바람 들어오는 폐가잖아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이 마루에서 걸음마 배웠어. 저 감나무에서 감 따먹다가 떨어져서 울었지. 그때 내가 말했어.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좋은 집 지어준다고. 그런 옛날 얘기를 왜 하세요? 저도 이제 애가 둘인 가장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재식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속상하지? 나도 그래. 우리가 뭘 잘못 키웠을까요? 잘못 키운 게 아니야. 세상이 변한 거지. 밤이 깊어갔다. 재식은 지하 창고를 확인하러 내려갔다. 좁고 가파른 나무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비췄다. 그곳엔 부부가 평생 모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자식들은 전혀 모르는 비밀이었다. 한쪽 벽에는 벽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 뒤에 숨겨진 공간에는 작은 금고와 여러 개의 상자가 있었다. 재식은 금고를 열어 확인했다. 증권, 금괴,
땅 문서가 그대로 있었다. 액수로 치면 100억이 넘는 재산이었다. 이것은 부부가 평생 아끼고 모은 것이었다. 소 팔아 모은 돈, 땅 일부를 팔아 투자한 주식, 조금씩 사모은 금. 자식들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부부는 엄청난 부자였다. 순자야, 우리가 이걸 언제 말해야 할까? 재식이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는 비밀로 해요. 만약 우리가 죽고 나서 애들이 이걸 발견한다면 그때 애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겠지. 유언장은 써놨어? 써놨어요. 만약 애들이 서로 싸우면 전부 마을에 기부하라고.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낡은 농가는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었다. 순자의 거친 손과 재식의 투박한 손이 맞잡혔다. 50년을 함께한 손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부부의 일상은 계속됐다. 배추밭에 가고 고추 따고 깨 털고. 자식들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밭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과로라고 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무슨 소리야? 우리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아. 재식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순자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재식은 아내를 따라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금슬이 좋았던 부부라며 안타까워했다. 자식들은 장례식에 와서야 부모의 죽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그들의 관심은 곧 유산으로 향했다. 낡은 농가에 남은 것은 짧은 유언장 한 장뿐이었다. 농가를 정리할 때 지하를 꼭 확인하라. 단 한 줄의 문장이 자식들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큰아들 민수는 서울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지 않게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부모님 장례식 비용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1,000만 원이나 들었다고? 시골 장례식에 이렇게 많이 들 리가 없는데.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진수였다. 형, 우리 언제 만날 거야? 그 집 정리해야 하잖아. 진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부산에서 무역업을 한다던 진수는 요즘 사업이 어렵다며 늘 돈 타령이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현주도 오라고 해. 현주 누나는 미국에서 못 온대.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나. 대신 위임장 보낸다고 하더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역시나였다. 막내는 늘 이런 식이었다. 중요한 일엔 빠지고 나중에 돈 얘기 나오면 나타나곤 했다. 주말이 되자 민수와 진수는 고향집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본 집은 더욱 낡아 보였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지붕의 비닐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형, 이 집 빨리 팔아야겠어. 보기만 해도 우울하네. 진수가 말했다. 민수도 동의했다. 땅값이라도 좀 나오면 다행인데. 요즘 시골 땅도 잘 안 팔린다더라. 두 형제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모님이 쓰던 방은 그대로였다. 낡은 장롱,
오래된 이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민수는 사진을 보며 잠시 멈췄다. 자신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 뭐해? 빨리 정리하자. 진수가 재촉했다. 민수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거실에 앉은 두 형제는 유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엔 부모님이 남긴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통장 몇 개, 농지 등기부, 그리고 그 짧은 유언장. 통장에 든 돈은 얼마 안 되네. 3천만 원 정도? 민수가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다. 농지는 한 5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당 10,000원만 쳐도 5천만 원이야. 진수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집은 헐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이런 패가 사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나저나 이 유언장은 뭐야? 지하를 확인하라니. 민수가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단 한 줄뿐이었다. 농가를 정리할 때 지하를 꼭 확인하라. 지하 창고 말하는 거 아니야? 거기 뭐 있겠어? 농기구나 쌓여 있겠지. 진수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말인데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 민수가 말했지만 내심 귀찮았다. 지하 창고는 어렸을 때부터 음침하고 무서운 곳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거미줄이 가득했던 기억이 났다. 나중에 집 헐 때 확인하면 되지. 오늘은 그냥 서류 정리나 하자. 진수가 말했다. 두 형제는 계속 서류를 뒤적였다. 그때 진수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형, 이거 봐. 부모님이 10년 전에 땅 일부를 팔았네. 2억 원에? 뭐, 2억? 민수가 서류를 빼앗아 봤다. 정말이었다. 논 1,000평을 팔아 2억 원을 받았다는 계약서였다. 그 돈은 어디 갔지? 통장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설마 다 쓰신 건 아니겠지? 부모님이 뭘 그렇게 쓸 때가 있었겠어? 두 형제는 의아해했다. 부모님은 늘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다. 외식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옷도 늘 같은 것만 입으셨다. 그런 분들이 2억을 어디에 썼을까? 혹시 병원비 아니야? 엄마가 마지막에 입원하셨잖아. 그래도 2억은 너무 많아. 시골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리 없어. 미스터리였다. 두 형제는 집안을 더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 속, 이불장 안, 부엌 찬장까지.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오래된 그릇들과 낡은 옷가지들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두 형제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시골 식당의 된장찌개를 먹으며 민수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이런 맛이었다. 형, 우리 너무 불효했나? 진수가 갑자기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쩔 수 없었잖아.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빴고, 그래도 명절 때라도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형제는 거실에서 소주를 마셨다. 밖에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어렸을 때 듣던 그 소리였다. 형,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저 마당에서 축구하고 놀았잖아. 그래. 아버지가 골대도 만들어 주셨지. 엄마는 늘 떡 만들어서 동네 애들 다 먹이고. 추억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다. 진수가 먼저 일어났다. 형, 나 먼저 잘게. 내일 일찍 부산 가야 해. 그래. 나도 자야겠다.
민수는 부모님 방에서 잤다. 낡은 이불에서 어머니 냄새가 났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새벽 3시쯤 민수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창밖으로 지하 창고 입구가 보였다. 달빛에 비친 나무 문이 음산해 보였다. 지하를 꼭 확인하라.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지하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끼쳤다. 역시 냄새 장난 아니네. 민수가 코를 막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비췄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다. 한쪽엔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엔 오래된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한쪽 벽이 유독 깨끗했다. 다른 벽은 거미줄과 먼지투성이인데 그 벽만 말끔했다. 게다가 벽돌이 새 것처럼 보였다. 이상한데? 민수가 벽을 자세히 살펴봤다. 벽돌 사이 시멘트도 비교적 새 것이었다. 최근에 쌓은 것 같았다. 호기심이 생긴 민수는 벽돌을 밀어봤다. 놀랍게도 벽돌 하나가 쉽게 빠졌다. 뭐야, 이거? 벽돌을 하나 더 빼자 안쪽 공간이 보였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무언가 있었다. 민수는 급하게 벽돌을 더 뺐다. 그리고 곧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작은 금고와 여러 개의 상자가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다. 주식 증권이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주식들이었다. 이게 뭐야? 다른 상자를 열자 이번엔 금괴가 나왔다. 묵직한 금괴가 10개는 넘게 들어 있었다. 또 다른 상자엔 땅 문서가 있었다. 서울 근교, 부산,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의 땅 문서였다. 민수는 숨이 막혔다.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대충 계산해도 수십억은 넘을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100억이 넘을지도 몰랐다. 진수야, 진수야, 일어나. 민수가 집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진수가 놀라서 뛰어나왔다. 형, 무슨 일이야? 지하 창고에. 민수가 헐떡이며 말했다. 뭐, 지하 창고가 왜? 따라와. 빨리. 두 형제는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진수도 보물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다 뭐야? 부모님이 이런 걸 숨겨놨다고? 그러게. 도대체 어떻게 모은 거지? 두 형제는 상자들을 하나씩 더 확인했다. 볼수록 놀라웠다. 특히 주식 증권 중에는 30년 전에 산 것도 있었다. 그때 가격으로는 얼마 안 됐겠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였다. 형, 이거 다 합치면 1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였다. 진수의 표정이 변했다. 형, 이거 내가 먼저 찾았어.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지하 창고 확인하자고 했잖아. 형은 귀찮다고 했고,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부모님 유산이야. 당연히 3등분 해야지. 3등분? 현주 누나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상속권이 있잖아.
형도 참 순진해. 이런 걸 왜 나눠?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지. 진수가 금괴 상자를 움켜쥐었다. 민수가 그 손을 잡았다. 야, 정신 차려. 우리 형제잖아. 형제? 형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내가 사업 망했을 때 돈 좀 빌려달라니까 거절했잖아. 그건 내가 없어서 그런 거였어. 거짓말하지 마. 형 연봉이 얼마인데?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봤다. 눈빛에 탐욕이 가득했다.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주였다. 오빠, 집 정리 잘 되고 있어? 혹시 뭐 나온 거 있어? 현주가 물었다. 민수는 진수를 보며 대답했다. 아니, 별거 없어. 그냥 헌 가구들 뿐이야. 그래. 유 원장의 지하 확인하라고 했다며? 확인했는데 농기구만 있더라.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현주에겐 비밀로 하자는 무언의 합의였다. 전화를 끊고 두 형제는 다시 대치했다. 형, 일단 이거 우리 둘이서만 나누자. 현주 누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모를 거야. 그건 안 돼.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만 수십억 나올 텐데? 진수의 말도 맞았다. 상속세를 내면 절반은 날아갈 것이었다. 일단 금고를 열어보자. 거기 뭐가 있는지 보고. 민수가 제안했다. 금고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두 형제는 여러 번호를 시도했다. 부모님 생일, 결혼기념일, 자식들 생일.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혹시 집 전화번호 아니야? 진수가 옛날 집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편지 봉투가 있었다. 민수가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자식들에게. 민수가 읽기 시작했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이 재산은 너희 엄마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이다. 남들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절약하고 투자하며 이만큼 모았다. 진수도 숨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이 재산에는 조건이 있다.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만약 다툼이 생긴다면 이 모든 재산은 농가와 함께 마을에 기부하라.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다. 편지 끝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다. 두 형제는 말을 잃었다. 서로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형, 이거 어떻게 하지? 진수가 물었다. 민수도 답이 없었다. 눈앞에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있는데 다툼이 생기면 한 푼도 못 갖는다니. 일단 현주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현주 누나가 욕심내면 어떡해? 우리보다 더 가져가려고 하면? 그래도 숨길 순 없잖아.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두 형제는 지하 창고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 앉아 다시 소주를 마셨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형, 솔직히 말해서 나 돈 필요해. 사업이 망해서 빚이 3억이야. 진수가 고백했다. 나도 사실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금에 돈이 필요해. 그럼 우리끼리 조용히 나누면 안 될까? 부모님도 하늘에서 이해하실 거야. 그건 부모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 부모님 뜻? 형,
부모님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공부하라고 등짝만 때리고 농사일 돕게 하고 우리가 성공한 건 우리 스스로 노력한 거야. 민수는 진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으니까. 새벽 5시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 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00억이 넘는 재산, 평생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금액이었다. 그 돈이면 강남에 빌딩을 살 수도 있고, 아이들을 유학 보낼 수도 있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었다. 거실에서 진수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야. 응, 집 정리하고 있어. 근데 말이야. 아니,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 진수도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는 모양이었다. 민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진수가 전화를 끊고 돌아봤다. 형, 못 잤어? 그러게. 너도 그런 것 같은데. 두 형제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인스턴트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밖에선 새벽 안개가 자욱했다. 마당의 감나무가 희미하게 보였다. 형, 우리 다시 지하로 가보자.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진수가 제안했다. 민수도 동의했다. 두 형제는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이번엔 랜턴을 여러 개 가져가서 구석구석 비췄다. 벽돌을 모두 치우자 숨겨진 공간이 완전히 드러났다. 생각보다 넓었다. 벽면에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에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각 상자엔 라벨이 붙어 있었다. 1985년 삼성전자, 1990년 현대차, 2000년 아파트 분양권, 2010년 금투자. 부모님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했는지 알 수 있었다. 형, 이거 봐. 여기 장부가 있어. 진수가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깨알같이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5년 3월 15일. 송아지 판 돈 50만 원. 삼성전자 주식 100주 매입. 1988년 7월 20일. 고추 농사 수익 200만 원. 현대차 주식 200주 매입. 1995년 10월 5일. 논 500평 판 돈 5천만 원. 강남 아파트 분양권 매입. 민수가 장부를 넘기며 읽었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다. 부모님은 조금씩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투자했다. 그것도 매우 현명하게. 형, 부모님이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었어? 나도 몰랐어.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나 봐. 장부 마지막 페이지엔 특별한 메모가 있었다. 이 돈은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돈의 가치가 생긴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다. 마이너스 2020년 1월 1일 순자. 민수는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형, 우리 엄마가 맞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면서. 그러게. 근데 이 투자 감각 좀 봐. 전문가 수준이야. 두 형제는 계속 상자들을 확인했다. 금괴는 총 20개, 각 1kg짜리였다. 시세로 따지면 금괴만 15억은 될 것 같았다. 주식 증권은 더 대단했다. 삼성전자 주식이 5,000주, 현대차 3,000주, SK하이닉스 2,000주.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주식만 50억이 넘었다.
형, 여기 또 뭔가 있어. 진수가 구석에서 작은 보관함을 발견했다. 열어보니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각 통장엔 10억씩 들어 있었다. 은행도 다 달랐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건 언제 넣어둔 거지? 민수가 통장을 확인했다. 입금 날짜를 보니 2년 전이었다. 부모님이 일부 자산을 현금화해서 넣어둔 것 같았다. 형, 다 합치면 정말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떨리고 있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언제 와요?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오늘 오후에 갈게. 시골집 정리는 잘 되고 있어요? 응, 거의 다 했어. 민수는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에게도 아직 말할 수 없었다. 형, 현주 누나한테 언제 말할 거야? 진수가 물었다. 민수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일단 우리끼리 더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말하자. 섣불리 말했다가 오해만 살 수 있어. 그래. 근데 형,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돈이 너무 필요해. 정말로. 진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민수를 봤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집까지 와서 난리를 쳐. 아내랑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렇다고 부모님 유언을 어길 순 없잖아. 형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정말 절박해. 두 형제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70대 중반의 이장은 부모님과 친했던 분이었다. 아이고, 민수 왔구나. 진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모님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지?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이장이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희 부모님이 마을에 참 많은 도움을 주셨어. 마을회관 지을 때도 큰 돈을 내셨고, 어려운 집 애들 학비도 몰래 대주시고. 민수와 진수는 놀랐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 무슨 부탁이요? 만약 너희들이 서로 다투면 이 집과 모든 재산을 마을에 기부하라고. 공증까지 해놓으셨더라. 이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정말로 공증된 문서였다. 부모님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부모님이 왜 그런 유언을 하셨을까요? 민수가 물었다.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돈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 실제로 옆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 형제가 유산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남남이 됐지. 이장이 일어나며 말했다. 너희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장이 떠나고 두 형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다. 형,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부모님도 결국은 자식들 주려고 모은 거잖아. 진수가 말했다. 민수도 내심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유언을 어기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점심때가 되어 두 형제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이번엔 재산을 정확히 목록화하기로 했다. 노트북을 가져와서 엑셀 파일에 하나하나 기록했다. 금괴 20개 마이너스 약 15억. 삼성전자 주식 5,000주 마이너스 약 35억. 현대차 주식 3,000주 마이너스 약 6억.
SK하이닉스 주식 2000주 마이너스 약 4억. 부동산 마이너스 약 20억. 현금 마이너스 약 40억. 기타 귀금속 및 골동품 마이너스 약 5억. 총합 약 125억. 125억. 진수가 숨을 들이켰다. 민수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3등분하면 1인당 약 40억.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이었다. 형, 우리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현주한테 연락해야지. 민수가 휴대폰을 들었다. 그때 진수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형, 잠깐만. 한 가지 제안할게. 뭔데? 우리가 각자 30억씩 갖고 나머지 65억은 현주 누나한테 주는 거야. 누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사정을 잘 모를 거고 65억이면 충분히 만족할 거야. 민수가 진수를 노려봤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부모님이 원하신 일이야?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셨을 거야.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잖아. 돈만 있으면 행복해? 양심은? 형, 양심? 양심이 밥 먹여주나? 내 빚 갚아주나? 두 형제가 언성을 높이는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누구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거실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현주? 막내 현주였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모양이었다. 옆에는 남편인 제임스도 있었다. 오빠들 뭐하고 있었어? 지하에서 소리가 나길래. 현주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진수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냥 농기구 정리하고 있었어. 농기구? 오빠들 목소리가 꽤 크게 들렸는데 현주가 지하로 내려가려 했다. 민수가 막아섰다. 현주야, 거기 더러워. 올라와서 얘기하자. 하지만 현주는 오빠들을 밀치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곧 벽돌이 허물어진 벽과 상자들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현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임스도 놀란 표정이었다. 오마이 가드, 이즈 디스릴 골드. 제임스가 금괴를 보고 외쳤다. 현주가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표정이 점점 변했다. 놀라움에서 흥분으로 그리고 곧 분노로. 오빠들, 이걸 숨기려고 했어? 나한테? 현주야, 그게 아니라.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현주는 듣지 않았다. 어제 전화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농기구만 있다고. 우리도 방금 발견한 거야. 진수가 거짓말을 했지만 현주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오빠들 표정 보니까 다 알아. 이미 다 확인하고 나눠 가지려고 했구나. 현주야, 오해야. 우리가 왜 그래? 그럼 왜 나한테 바로 연락 안 했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발견했는데? 현주의 말이 맞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제임스가 옆에서 거들었다. This is huge money. We need lawyer. 맞아. 변호사 불러야 해. 정확하게 나눠야 해.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금고 속 편지가 현주 눈에 들어왔다. 현주가 편지를 집어 읽었다. 부모님의 유언을 읽는 현주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다툼이 생기면 마을에 기부하라. 현주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오빠들을 번갈아 봤다. 오빠들, 우리 지금 다투고 있는 거 맞지? 민수와 진수가 말을 잃었다. 현주의 말이 맞았다. 이미 다툼은 시작되었다. 근데 이상하네.
부모님이 왜 이런 조건을 다셨을까? 우리가 싸울 거라고 예상하신 건가? 현주가 물었다. 민수가 대답했다. 아마 우리를 시험하신 것 같아.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시험? 우리가 실험 대상이야? 진수가 비꼬듯 말했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 돈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는 걸 막으려고. 세 남매는 지하 창고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1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앞에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일단 위로 올라가자. 여기서 계속 있으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민수가 제안했다. 모두 동의했다. 지하를 나오면서 현주가 마지막으로 금괴 상자를 쳐다봤다. 눈빛에 욕심이 가득했다. 거실에 모인 세 남매와 제임스. 테이블 위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밖에선 까치가 울고 있었다. 부모님이 그토록 아끼던 농가는 이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세 남매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제임스는 현주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날아갔다. 일단 정확히 계산해보자.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현주는 숫자에 밝았다. 노트북을 펴고 엑셀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금괴 15억, 주식 45억, 부동산 20억, 현금 40억, 기타 5억. 총 125억. 현주가 숫자를 읽어 내려갔다. 제임스가 옆에서 거들었다. If we divide by 3, each person gets about 41 빌리언 원. 맞아. 3등분하면 1인당 약 41억 7천만 원. 현주가 통역했다. 진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41억이면 내 빚 다 갚고도 충분히 남겠네. 오빠는 빚만 생각해? 부모님 유언은? 현주가 차갑게 말했다. 진수가 발끈했다. 너는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뭘 알아? 나는 사업 망해서 죽을 지경이야. 그게 내 잘못이야? 오빠가 사업을 잘못한 거지. 뭐, 너 지금. 민수가 중재에 나섰다. 그만. 이러다가 정말 한 푼도 못 갖게 될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투면 모든 게 마을로 간다는 것을. 그런데 말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 정말로 우리가 한 푼도 못 갖기를 원하셨을까?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길 원하셨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현주가 물었다. 일단 부모님이 남긴 것들을 더 자세히 봐보자. 혹시 다른 편지나 메시지가 있을지도 몰라. 세 남매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상자를 하나씩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러던 중 진수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기 사진첩이 있어. 오래된 사진첩이었다. 첫 장엔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음 장엔 민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 그 다음엔 진수, 현주의 사진이 이어졌다.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귀여웠네. 현주가 웃으며 말했다. 잠시나마 긴장이 풀렸다. 사진첩 중간쯤에 특별한 사진이 있었다. 세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민수가 10살, 진수가 8살, 현주가 5살 때였다. 배경은 바로 이 농가의 마당이었다.
세 남매는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다. 우리 세 남매 영원히 사이좋게. 1985년 봄, 민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 그때는 정말 친했는데. 맞아. 형이 나 학교까지 업어주고, 진수 오빠는 내 인형 고쳐주고. 현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겉면에 세 남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가 봉투를 열었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지아의 비밀을 발견했겠지. 그리고 지금쯤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엄마는 알고 있었다. 너희가 커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뜸해지고 서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했다. 잔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만이 너희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기억하니? 너희가 어렸을 때 마당에서 보물찾기 놀이를 했던 것을. 엄마가 과자를 숨겨놓으면 너희 셋이 힘을 합쳐 찾곤 했지. 서로 도와가며 찾으면 나눠 먹으며 행복해했던 그때를. 이번 보물찾기는 그때와 다르지 않다. 단지 보물이 커졌을 뿐이야. 그리고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형제애를 찾는 것이란다. 민수야, 넌 늘 책임감이 강했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내 것을 포기하곤 했지. 하지만 때론 너무 엄격했어. 동생들도 힘들어했단다. 진수야, 넌 늘 자유로웠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지. 하지만 때론 너무 무책임했어. 가족보다 내 꿈을 앞세웠단다. 현주야, 넌 늘 똑똑했다. 공부도 잘하고 야무졌지. 하지만 때론 너무 차가웠어. 오빠들을 무시하곤 했단다. 너희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야.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 이 재산은 너희 아빠와 내가 평생 모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은 너희 세 남매란다. 서로를 잃는다면 1,000억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겠니? 만약 너희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가족이 된다면 이 재산은 너희의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다툰다면 차라리 남에게 주는 게 낫겠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있을게.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세 남매는 모두 울고 있었다. 현주가 먼저 흐느꼈고 진수도 눈물을 닦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엄마. 현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네. 진수도 자책했다. 맞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민수가 두 동생을 바라봤다. 이제라도 부모님 뜻을 따르자.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진심이 느껴졌다. 미안해, 형.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진수가 먼저 사과했다. 나도 미안해. 오빠들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현주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미안하다. 큰형이랍시고 너무 잔소리만 했어. 민수가 두 동생의 손을 잡았다. 세 남매는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다. 어렸을 때처럼. 그때 제임스가 물었다. So, what's the decision?
현주가 통역하기 전에 민수가 먼저 말했다. 우리 똑같이 나누자. 그리고 일부는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자. 좋은 생각이야. 진수가 동의했다. 부모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현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남매는 다시 거실로 올라왔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냉장고엔 어머니가 만들어둔 김치와 장아찌가 있었다. 엄마 김치 정말 맛있었는데. 현주가 김치를 꺼내며 말했다. 맞아. 미국에서도 이런 김치 못 먹지? 진수가 물었다. 응. 한국 슈퍼에서 사 먹긴 하는데 엄마 김치랑은 비교가 안 돼. 민수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진수는 밥을 했고 현주는 반찬을 준비했다. 제임스도 도왔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네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 기억나? 민수가 물었다. 밥이 보약이다? 진수가 대답했다. 모두 웃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셨지. 현주가 덧붙였다. 식사를 마치고 세 남매는 마당에 나왔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이 감나무 내가 태어났을 때 심은 거라며? 민수가 나무를 쓰다듬었다. 응, 아버지가 그러셨어. 민수 태어난 기념으로 심었다고. 현주가 대답했다. 나무도 많이 컸네. 우리도 많이 컸고. 진수가 감을 하나 따서 베어 물었다. 달다. 역시 우리 집 감이 최고야. 세 남매는 감나무 아래 앉았다. 어렸을 때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현주가 물었다. 일단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지. 상속세도 내야 하고. 민수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상속세 내고 나면 한 70억 정도 남을 거야. 그래도 충분해. 진수가 계산했다. 그중 10억으로 장학재단 만들자. 시골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야. 현주가 제안했다. 모두 찬성했다. 밤이 깊어갔다. 세 남매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눴다. 진수는 사업 실패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놨다. 민수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했다. 현주는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고백했다. 우리 모두 힘들었구나. 민수가 동생들을 안아줬다. 이제부터는 서로 의지하자. 세 남매는 약속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연락하고 명절엔 꼭 모이기로.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묘지였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민수가 인사했다. 죄송해요. 그동안 불효했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알았어요. 진짜 보물이 뭔지. 현주가 눈물을 닦았다. 세 남매는 부모님 묘 앞에 막걸리를 부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였다. 부모님, 저희 이제 사이좋게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말했다.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 마을 이장을 만났다. 아이고, 다들 왔구나. 이장님, 저희 결정했어요. 민수가 말했다. 부모님 유언대로 하기로 했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재산도 똑같이 나누고
일부는 마을 장학금으로 쓰려고요. 이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잘 생각했다.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장이 봉투를 하나 꺼냈다. 사실 이것도 너희 부모님이 남기신 거야. 너희가 화해하면 주라고 하셨어. 봉투 안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잘했다. 내 자식들아. 너희가 화해할 줄 알았다.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다. 집 뒤편 창고에 가보거라. 거기 너희 어렸을 때 타임캡슐이 있을 게다.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사랑한다. 세 남매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뒤편 창고를 뒤지자 정말로 타임캡슐이 나왔다. 30년 전에 묻었던 것이었다. 타임캡슐을 열자 각자가 넣었던 물건들이 나왔다. 민수의 일기장, 진수의 장난감 자동차, 현주의 인형. 그리고 그때 쓴 편지들. 30살의 나에게. 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동생들을 잘 돌봐주는 형이 되어 있을 거야. 마이너스 10살 민수. 미래의 나에게. 난 부자가 되어서 부모님께 큰 집을 사드릴 거야. 마이너스 8살 진수. 어른이 된 나에게. 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마이너스 5살 현주. 편지를 읽으며 세 남매는 또 울었다.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이 되살아났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법무법인 회의실. 세 남매는 정장을 차려입고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변호사와 세무사가 서류를 펼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다.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 약 45억 원 정도 나옵니다. 125억에서 45억을 제하면 80억이 남으시네요. 세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다. 80억을 3등분하면 1인당 약 26억 7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건은 따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단 상속 절차부터 마무리하고 재단은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채권자였다. 잠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가는 진수의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다. 오빠 많이 힘들었나 봐. 현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사업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몰랐어. 민수도 동생이 안쓰러웠다. 10분쯤 지나 진수가 돌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이야? 채권자가 당장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신청한다고 협박하네. 얼마나 갚아야 하는데?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3억 5천. 현주가 계산했다. 상속받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잖아.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데. 당장 이번 주까지 1억은 갚으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속 절차는 빨라도 2달은 걸립니다. 서류 준비하고 세금 내고 등기 이전하고. 진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민수가 지갑을 꺼냈다. 진수야, 내가 먼저 빌려줄게. 나중에 상속받으면 갚아. 형?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현주도 거들었다. 나도 도와줄게. 미국에 조금 모아둔 게 있어.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남매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세 남매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비싼 한정식 집이었지만 이제는 부담이 없었다.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하셨을까? 현주가 궁금해했다. 그러게,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 진수도 의아해했다. 민수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가끔 신문 경제면을 보시긴 했어. 그리고 라디오로 경제 뉴스도 들으셨고, 그것만으로 그런 투자를. 운도 좋으셨겠지.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에 사신 건 정말 대단한 선택이야. 식사를 하던 중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마을 이장이었다. 민수야,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너희 부모님 집 정리하다가 또 뭔가를 발견했어. 마루 밑에 숨겨둔 상자가 있더라. 세 남매는 놀랐다.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니. 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랑 사진, 그리고 통장이 몇 개 더 있어. 한번 와서 확인해 봐. 세 남매는 서둘러 고향으로 내려갔다. 3시간의 운전 끝에 도착한 농가. 이장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있다. 이장이 낡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를 열자 여러 물건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노란 봉투였다. 겉면에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길고 자세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자식들아.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된 건 단순한 투자 운 때문이 아니다. 30년 전 우리 마을 뒷산에서 금맥이 발견됐다. 정부에서 비밀리에 조사를 했고 땅 주인들에게 보상금을 줬다. 우리도 산 일부를 갖고 있어서 큰 돈을 받았다. 그 돈이 20억이었다. 우리는 그 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도.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옆마을 김씨네는 보상금 받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는 그 돈으로 조용히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엔 잘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공부하고 배우면서 점점 늘려갔다. 삼성전자, 현대차, 부동산 모두 신중하게 선택한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재산을 숨긴 이유는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돈을 미리 알았다면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았을 거야. 공부도 일도 대충 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불행해졌을 거다. 우리는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민수는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는 부장이 되었고 진수는 비록 실패했지만 도전 정신을 배웠고 현주는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야 너희가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기억해라. 돈은 도구일 뿐이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 가족, 친구, 이웃. 그들과 나누며 사는 것이 진짜 부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엔 욕심이 있었다. 더 큰 집, 좋은 차, 해외여행.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원한 건 단순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농사를 지었다. 흙을 만지며 살았다.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줬다.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부자가 되어도 따뜻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 더. 마을 뒷산 너희들이 놀던 바위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다. 거기엔 너희 엄마가 쓴 일기가 있다.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새 남매는 또다시 울었다. 이장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희 부모님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구나. 이장이 감탄했다. 새 남매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어렸을 때 놀던 바위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바위 밑을 파자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엔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다. 1985년부터 2020년까지 35년간의 기록이었다. 현주가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쳤다. 1990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늘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갔다. 민수는 동생들 챙기느라 놀이기구도 제대로 못 탔다. 진수는 롤러코스터 타고 싶다고 울었다. 현주는 솜사탕만 먹고 배탈이 났다. 돈이 많으면 더 좋은 놀이공원에 데려갈 수 있을 텐데. 아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보인다. 민수가 동생들 손잡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이런 순간들이다. 이런 추억들이다.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2010년 8월 15일. 오늘 금을 10개 더 샀다. 이제 숨길 곳이 부족하다. 지하 창고 벽을 다시 쌓아야겠다. 가끔 이 비밀이 무거울 때가 있다.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민수는 이제 막 과장이 됐고, 진수는 사업을 시작했고, 현주는 유학을 준비한다. 지금 돈을 주면 오히려 독이 될 거다. 참고 기다리자.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그때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길. 마지막 페이지였다. 2020년 12월 31일. 올해도 끝이다. 내년엔 몸이 버틸까 모르겠다. 병원에선 큰 병은 아니라지만 내 몸은 내가 안다. 재식 씨도 많이 약해졌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다. 서로 사랑했고 자식들을 키웠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겠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편지들을 정리하고 자식들이 우리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며. 민수, 진수, 현주야. 엄마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너희가. 비록 자주 못 봐도 전화를 자주 못해도 엄마는 늘 너희를 생각하고 있단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엄마가. 일기장을 덮은 현주가 흐느꼈다. 엄마, 엄마. 민수와 진수도 동생을 안아줬다. 새 남매는 한참을 울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산 아래 마을이 평화롭게 보였다. 우리 부모님 정말 대단하셨네. 진수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가 전혀 몰랐어. 민수도 감탄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 뜻을 이어야 해. 현주가 결의를 다졌다. 새 남매는 산을 내려왔다. 농가로 돌아온 그들은 저녁을 준비했다. 이번엔 더 정성스럽게. 부모님이 남긴 장독에서 된장을 퍼왔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왔다. 형,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농사 지을래? 진수가 농담처럼 물었다. 농사는 무슨. 난 도시 생활에 익숙해.
민수가 웃었다. 근데 가끔 오면 좋겠다. 우리 셋이 모여서. 현주가 제안했다. 좋아.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만나자. 세 남매는 약속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세 남매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었다. 부모님 뜻에 따라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을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수가 발표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농가는 그대로 보존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요. 진수가 덧붙였다. 가끔 와서 농사도 짓고 마을 일도 돕겠습니다. 현주도 약속했다. 이장이 일어나 말했다. 너희 부모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한 달 후 서울의 한 호텔. 세 남매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수의 아내와 아이들, 진수의 가족, 현주와 제임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부모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파티가 한창일 때 민수가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다. 이게 뭐야? 진수가 물었다. 열어봐. 봉투 안엔 사진이 있었다. 세 남매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새로 찍은 사진.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우리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네. 진짜 가족이 뭔지. 현주가 말했다. 맞아.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진수도 동의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이거였어. 가족의 사랑. 민수가 두 동생을 바라봤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서로를 챙겼다. 진수는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엔 형과 누나의 조언을 들으며 신중하게. 현주는 한국에 더 자주 왔다.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고향의 소중함을 알려줬다. 민수는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1년 후 부모님 기일. 세 남매는 산소 앞에 모였다. 이번엔 가족들도 모두 함께였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의 큰아들이 말했다. 감사해요. 저희에게 가족을 남겨주셔서. 진수의 딸이 덧붙였다. We love you 그랜드파 언드 그랜드마. 현주의 아들이 영어로 인사했다. 세 남매는 부모님 묘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어렸을 때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내 자식들아.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구나. 에필로그. 5년 후. 농가는 완전히 새 단장을 했다. 낡은 지붕은 새 기와로 바뀌었고 무너진 담장은 말끔히 정비됐다. 하지만 원래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했다.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그대로. 마당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민수의 아이들, 진수의 아이들, 현주의 아이들. 그들은 부모들이 그랬듯 서로 손을 잡고 놀았다. 얘들아, 밥 먹자. 현주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만든 것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대가족.
북적북적 시끌시끌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웠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외쳤다. 민수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부모님이 남긴 125억. 그 돈으로 그들은 많은 것을 했다. 빚을 갚고 사업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다시 가족이 됐다는 것이었다. 장학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었다. 벌써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 중에는 의사가 된 아이, 선생님이 된 아이, 예술가가 된 아이도 있었다. 부모님 보고 계시죠?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때 진수가 말했다. 형, 우리 부모님 자서전 쓰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야. 현주가 찬성했다. 제목은 뭐로 할까? 진짜 부자 이야기 어때? 좋아. 세 남매는 웃었다. 아이들도 따라 웃었다. 농가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감나무에서 감 하나가 떨어졌다. 잘 익은 감이었다. 민수가 감을 집어들었다. 달콤한 향이 났다. 이 감나무도 참 오래됐네. 응, 벌써 40년이야. 우리처럼 잘 버텼네. 세 남매는 감을 나눠 먹었다. 달콤했다. 부모님의 사랑처럼, 가족의 정처럼.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농가도, 감나무도, 그리고 세 남매의 얼굴도. 그들은 이제 알았다. 진짜 보물이 뭔지, 진짜 유산이 뭔지, 진짜 부자가 뭔지. 그것은 125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 부모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 모든 시험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남매는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그들의 차례였다.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이 소중한 가치를 전해줄. 농가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녁을 준비하는 연기였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 어디선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랑한다. 우리 자식들아. 영원히 행복하거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